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세계 정치 체제를 마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통령제 그리고 의원 내각제, 민주집중제 이렇게 총 세 가지를, 그중에 대통령제, 내각제 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민주집중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일단 이 민주집중제라는 게 어쩌면 내각제보다도 더 생소한, 내각제는 어디서 한번 들어봤는데 아베 내각 뭐 어쩌고, 근데 이 민주 집중제는 거의 진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거의 알게 된 게 2년 밖 중국에게 관심 가진 이후에 알았어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따르는 이 공산권에서 먼저 시작한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정말 싫어하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에 대한 정보가 많을 수가 없죠. 실제로 지금도 이 민주 집중제라는 거는 중국이나 북한, 베트남 같은 누가 봐도 공산권을 표방하는 국가에서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민주 집중제가 뭔지 살펴볼게요. 마르크스가 먼저 주장을 했고 레닌이 거의 제대로 싹 정리를 해가지고 체계화를 시킨 이념인데요. 레닌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정당들이 자기들한테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선거에 내보내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유명하고 유능하긴 하다는데 정작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은 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때 아이고 뽑을 사람이 없네, 왜 뽑을 사람이 없겠습니까? 정당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인물들만 대통령 후보로 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먹고 싶은 메뉴를 먹고 싶은데 내 선택으로 고르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이 메뉴를 낸 사람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되려면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먼저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원들, 그리고 당시에 부르주아 기득권들에게만 마음을 얻어도 된다는 게 레닌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레닌은 국민들이 선거일 단 하루만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는 그 루소의 말에 공감을 했을 거예요. 정말 루소의 말대로 우리는 선거일 그 단 하루만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권력자들이 하란 대로. 그리고 선거에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질구질하게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는 소수라고 무시하냐, 우리의 의견도 반영을 해라, 소수자의 의견이 과반이 안 되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이런 개판을 보면서 레닌은 아마 이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거 선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레닌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제안을 합니다. 부르주아 니들이 다 정하고 하면은 혁명해가지고 국민들이 권력을 얻고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국민들이 후보도 추천하고 다 직접 정해야지 정상 아니냐? 이러려고 혁명한 거 아니었어? 그리고 좀 결과가 나왔으면 니들끼리 싸우는 거 좀 꼴보기 싫으니까 그만 좀 싸워라. 그래서 민주 집중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이 두 가지 점을 반영한 반드시 절대 다수결의 원칙, 그리고 상향 선거를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소한 차이는 있어도 이 두 가지는 거의 무조건 필수 원칙인 것 같아요. 먼저 이 다수결 원칙, 이거부터 설명을. 다수결 원칙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존재하긴 하지만 조금 민주 집중제에선 달라요. 그 공산권 국가 우리나라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거 있죠. 나라에서 시킨 대로 다 해야 된다. 자꾸 야당이 질질 끌지 말고 추진할 때 방해하고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추진하자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과반수가 안 돼서 반대를 하지 못하더라도 국회 문을 잠가 놓는다든지 무슨 들어놓고 가가지고 나를 밟고 가라 이런 식으로 깽판을 칠 수가 있는데, 그런 깽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 자체를 아예 금기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이 상향선거라는 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마치 평사원에서 사장까지 올라가는 이런 과정 같은 거예요. 자, 저는 아주 작은 어떤 어촌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정말 일도 잘하고 똑똑한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어촌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유능하고 일도 잘할 것 같아서 선거에서 이 사람을 시의원 선거에 당선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정말 맞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시의원들의 신임과, 그리고 우리 어촌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의 모든 시민들의 마음까지 얻었습니다. 도의원을 뽑는 선거가 열렸습니다. 모든 시의원들이 모였어요. 자, 이제부터 투표는 더 이상 일반 사람들이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추천했던 그 시의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인시, 의정부시, 화성시 수많은 시의원들이, 우리 중에서는 한 그 사람들 정도가 정말 일을 잘한다, 이 사람들 한번 밀어줍시다. 그래서 우리 어촌 출신의 이 젊은이는 우리 도의 도의원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모든 시의원들의 신임을 얻어 도의원에도 당선이 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권력 구조로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이 벌써 이제 출세를 했네, 대단하네, 이제 꿀 좀 빨겠네,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작은 어촌에서 일하다가 시청으로 올라가고, 그러다가 도청으로 올라갔으니 말이에요. 자, 이제 시청 말고 도청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일하겠네. 근데 민주 집중제의 원칙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원칙상 이분은 어촌, 그리고 시청, 도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에 업무를 해야 돼요. 정말 빡세죠. 한국은 견임도 겸직도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뭐 지방의회 의원이 뭐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청이든지 뭐 지방이든지 국회든지 어느 한쪽에서만 일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국회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반면에 저 민주집중제는 굉장히 빡세죠. 그러니까 자리가 높아질수록 점점 해야 되는 일도 많아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가지고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쭉쭉 올라가게 되는 게 이 민주집중제의 상향선거 원칙입니다. 이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능력 위주죠. 이 민주집중제가 아닌 국가들은 좀 돈 좀 있고 사람들한테 유명하다 싶으면 정치와 전혀 관계없는 배우 출신이라도 선거에 나가볼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로 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근데 민주집중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능력을 검증받아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은 적어도 대부분은 엘리트들이겠구나 하는 안심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가 자질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당선이 돼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국가를 대표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뭐 아무리 인격이나 도덕 논란이 있을지언정 적어도 일은 잘하니까요. 그리고 뭐 인격이나 도덕 논란이 있으면 어떻게든 견제받아서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점점 높은 직급으로, 그러니까 경쟁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능력과 효율성을 따지게 되겠죠.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소수의 의견은 당연히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들, 그렇게 뭐 반대하는 사람들과 어렵고 달래가지고 합의를 할 시간마저도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를 정말 싫어하는 게 민주 집중제들의 특징입니다. 반대할 시간 있으면 일이나 좀 더 해라. 이게 조금 더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지도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사항도, 야, 이 모든 뭐 지역에서 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구말 없이 따르세요. 사실 이 지도부 인사들, 이 고위급 인사들은 수많은 뭐 도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도의원이나 시의원인 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함부로 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뭐 용인시의 의원이라고 치고 이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지도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만 반대하는 거야. 저기 의정부랑 평택, 화성 다 찬성했어. 우리는 문제가 다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찬성을 했는데 너는 왜 우리의 결정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거냐? 그럼 제가 추가로 계속 반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한테 찍히기 쉽고, 이게 바로 민주집중제가 다른 어떤 정치 체제보다도 상대적으로 독재 성향으로 흐르기 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대부분의 민주집중제는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중국의 실제 권력을 과정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은 뭐 민주집중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뭐 일당 독재면 민주주의일 수가 없지,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독재조차도 민주주의고요. 우리나라도 독재한다고 할 때도 정작 선거는 국민 손으로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결정했다는 말이고, 박정희의 독재는 우리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야당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면 독재를 지속할 수가 없었다는 말. 우리 손으로 만든 독재와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독재를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중국도 분명히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전국대회에서 투표 때 다른 사람을 투표하면 돼요.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없든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미국이 중국에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자유가 있다 없다 이런 걸로 비판을 하게 된 이유와 같아요. 중국에도 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거의 친공산당이고 우리가 구색정당이라고 부르는, 사실상 반대할 힘이 거의 없는 민주집중제에서는 뭐 영향력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8개 정도의 정당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의회 구성도 한번 보시면은 2100석 정도가 공산당이고, 그리고 꽤 많은 800석 정도가 다른 정당 출신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무리 당이 많아도 국회의원들은 딱 공화 민주 둘에서만 나오던데, 제가 이 중국의 정치 체제를 찾아보면서 처음에 느낀 점은, 와,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중국을 그렇게 잘 아는 게 아닌 것 같구나 라는 거예요. 위키를 복사 붙여넣기를 했거나 바이두를 번역한 듯한 원론적인 설명, 저도 이게 최대한 검증을 하고 하루 종일 중국 웹사이트까지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류도 있을 수도 있음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처럼 중국의 권력도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인민과 공산당입니다. 인민은 우리나라 상황으로 치면 국회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우리나라 상황으로 치면 정부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뭐 그 외 국방이나 헌법 이런 거는 다 그냥 공산당의 권한 하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국방부가 사실상 정부 조직 안에 있기도 하고요.
정부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권도 있긴 하니까 사실상 정부가 가장 강력한 것처럼 중국도 정부의 권한을 가진 공산당이 가장 강력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이나 다름없는 인민 권력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전국인민대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줄여서 전인대라고 좀 중국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중국 뉴스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인민대표 대회 춘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설날이 끝나는 3월 정도에 열립니다. 중국도 뭐 우리나라로 비교를 하면 도의원 같은 사람들, 이런 성급 인민대표들 중에서 뽑은 정말 유능하고 신뢰받는 소수의 인원인 전국인민대표자들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도 분명히 선거가 있어요. 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긴 하지만은 중국인들은 뭐 선거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투표를 하고도 이걸 왜 했는지,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관심이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우리나라도 정치 무관심한 사람들이야 뭐 다 비슷한 거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읍면 동에 해당하는 향급 뭐 4만여 곳에 해당되는 인민대표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군에 해당되는 현급 약 3천여 곳의 인민대표들은 중국인들의 손으로 직접 뽑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뽑힌 수많은 인민대표들 가운데서 정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성급 대표들을 뽑죠. 여기서 이 성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광동성, 산동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장 거대한 단위라고 볼 수 있는 도나 뭐 특별시 같은 이런 거 성급 대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여기까지는 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정말 실력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이 성급 대표들 사이에서 실력이 정말 좋은 사람, 이 베이징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국회의원 임무를 수행할 전국인민대표를 뽑는데요. 전국인민대표 하는 사람들은 3,000명을 넘을 수 없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식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민들이 동이나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까지만 뽑습니다. 그렇게 뽑히면은 이제 국민들의 권한은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기업이 뭐 장애인이나 여성 의무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처럼 전국인민대표에는 단지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대표들, 그리고 여성 대표, 농민 대표, 군인 대표, 게다가 일국양제 등으로 다른 체제를 갖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 대표, 심지어 중국에 살고 있지 않은 재외 중국인 대표까지 아주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비례대표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특정 계급이나 뭐 집단, 이런 직업을 위한 국회의원 할당제가 없다는 점은 좀 아쉽고, 제가 뭐 영상을 찍으면서 뭐 중국에게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도 뭐 흑수저 대표나 기업 대표, 여성 대표, 남성 대표, 노인 대표, 20대 대표, 30대 대표, 강제 할당제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워낙에 우리나라 합의 안 되고 오지게 싸울 것 같기만 하네요. 그리고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당원입니다. 이게 뭐 반드시 공산당원이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뭐 선거에서 당선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을 담당하는 전국인민대표 3,000명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지방에서 정부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요구를 베이징으로 들고 올라옵니다. 베이징에서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게 검토를 해보고 해줘도 된다 이런 판단이 되면은 표결에 붙이는 거죠. 그거를 매년 3월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정부 예산안 심의하는 그런 정기 국회와 비슷한 느낌이, 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싶으신 분들, 이건 그냥 딱 들어도 뭔가 전국 인민대표들보다도 살짝 높은 느낌이죠. 이 인민대표들 중에서 따로 상무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한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150명을 선출하는 과정은 계속 말씀드렸던 그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 3,000명 사이에서 뽑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무위원회가 특별히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이 헌법에 대한 해석권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민대표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입법을 담당하기 때문에 법에 정통할 수밖에 없죠. 헌법재판소처럼 법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법고시 통과한 그 판사 출신을 헌법재판소에 앉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 뭐 중국은 실무 경험이 충분하면 뭐 입법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헌법 해석이 가능한 능력도 있다고 본 거겠죠. 공부를 해가지고 판사 된 사람을 앉히든지 실무 경험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앉히든지 그냥 국가의 인식 차이니까 취향 존중. 그래서 이 상무위원회 150명의 신임을 받은 단 한 명, 이 상무위원장이 사실상 인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서열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 치면 국회의장인 거고, 뭐 인사권이 있다고는 했는데 제가 정보를 더 이상 못 찾을 것 같아가지고 무슨 권력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자, 여기까지 인민 권력이 끝났으니 공산당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선거는 언제나 상향투표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 대표를 뽑습니다. 아까는 전국 인민대표였죠.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전국인민대표가 아니라 공산당 전국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는 뭐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모든 인민들에게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공산당에게만 투표권이 있다고 봅니다. 이 중국인 전원이 공산당원은 아니에요. 14억 인구 중에서 약 9천만 명 정도가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중국 인구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만 이 전국 대표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인민 대표들은 지역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뽑았는데, 자, 이 공산당 대표 후보들은 과연 무슨 조건으로 나오는 걸까요? 일단 이거는 공산당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의 자격이나 조건이 반드시 공산당의 요구에 맞아야 됩니다. 뭐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공산당의 대표가 될 수 없고요. 공산당은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정치 활동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이 당원 간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산, 업무, 과학, 경제, 기술, 국방, 교육, 문화, 보건, 스포츠, 사회관리,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대표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면서 정상의 자리에 오른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그냥 마음에도 없는 비례대표 뽑아주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각지에서 후보들을 모아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을 선거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9천만 명이 넘는 수많은 당원들 중에서 각지에서 활약하는 능력 있는 사람 2,300명이 뽑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또 그 사람들끼리 선거를 해야겠죠. 정말 진짜로 능력 있는 소수의 중앙의원 약 200명, 그리고 중앙후보의원도 약 170명을 뽑습니다. 그렇게 뽑힌 저 200명의 사람들은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됩니다. 뭐 170명은 중앙위원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진짜 유능해가지고 더 높은 곳에서 일해도 된다 싶은 25명을 중앙정치국에 보냅니다. 또 이제 중앙정치국 25명 중에서 7명을 중앙정치국의 상무위원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25명 중에 7명은 좀 투표하기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 7명을 뽑는 과정은 25명이 아니라 중앙위원회 전체 200명이 그 25명 중에서 7명의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7명은 중앙정치국의 상무위원이 되고요. 그 7명 중에서도 또 진짜 이 사람은 공산당 정체를 맡겨도 되겠다 싶은 사람, 단 한 사람을 200명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9천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온 사람이 현재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이고요. 그리고 공산당의 총서기는 관행적으로 국가 주석도 함께 맡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바로 이 길고 긴 절차를 걸쳐서 탄생을 한 겁니다. 뭐 여기까지 들으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들이 뭐 완전히 공산당 독재 맞네, 이게 내가 생각한 게 맞네, 왜 공산당이 자기 기준대로 전국 대표도 결정을 하고 자기들 2,000명에서 뭐 200명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단 한 사람이 국가 원수가 되는 건, 이거 완전 공산당한테 나라가 잡혔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200명이 국가주석 뽑는다고 우리나라는 뭐 떳떳하다고 그러시면, 우리는 그 거대 정당이 추천한 메뉴 짬뽕이랑 짜장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탕수육?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거대 정당은 나름 민주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는 하고, 그리고 뭐 수없이 경선 투표를 펼쳐서 뭐 결국 모두의 마음을 얻은 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놓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투표도 여러 번 하고 검증을 했다는 건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경선 투표 누가 합니까? 솔직히 한 달에 뭐 1,000원이라도 내야 되는 그 당원들한테만 권리가 있죠. 뭐 당비가 비싸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아니라 자기들 당원들끼리 결정을 해가지고 당의 의지로 당의 추천으로 나온 사람을 우리나라 국가원수로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게 뭐 공산당이랑 근본적으로 다를 게 있습니까? 당의 추천으로 뽑힌 시진핑 주석, 그리고 당의 추천으로 뽑힌 대통령.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진핑 주석은 10번이나 공산당 가입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공산당이 그렇게 만만하고 해가지고 정치하고 싶다고 개나 소나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능력보다 라인만 잘 타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는 그런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9천만 대를 통과한 겁니다. 공산당이 정말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뭐 어지간한 실력으로는 올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 이해도 되는 부분이, 왜냐면 원래 중국 인구가 10억이 넘는데 그 10억 중에서 한 사람을 뭘 믿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냐 이거죠. 반대로 말하면 너 말고도 유능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많어, 그냥 꺼져. 까다로운 심사에서 통과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뽑힌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인 이 중앙정치국이나 상무위원들, 이런 사람들은 행정력이나 정치력, 뭐 창의력, 인간적인 매력이든 뭐 카리스마, 이렇게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른 대표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스포츠 게임 하다 보면은 스탯이 다 95 넘는 사람들, 뭐 능력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딱 하나, 이게 문제가 능력에 따른 부패. 워낙 능력이 많고 하니까 파리가 다 꼬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고 시진핑 주석이 뭐 반부패 활동으로 부패를 뭐 고위 인사들 뿐만 아니라 작은 지방의 현장까지 뭐 거의 모든 관행적인 부패까지 없애버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중국에 그냥 대충 돈만 주면은 비자를 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죠. 다 이게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고 해결한 업적 중에 하나. 제가 중국한테 매력을 느낀 게 한 10년이 넘어요. 근데 최근 2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그 우리나라 특유의 그 공산당이 싫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도 야인시대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공산당은 나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좌파든 우파든 공산당은 싫어하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근데 이 민주집중제를 처음으로 들은 게 한 2년 전인데 이걸 처음에 들으면서 무시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민주집중제라는 게 장점도 참 많아 보입니다. 뭐 능력이 있으면 알아서 올라가라, 우리가 뽑아준다. 그렇게 정점까지 올라간 최후의 한 사람은 이게 뭐 거의 90% 이상은 실패 확률이 없고 믿고 나라를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다. 최근에 중국 주석들은 정말 뭐 개인적인 논란을 떠나서 대부분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도 왜 우리가 민주집중제를 겁먹고 무서워했습니까? 이건 독재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러시아도 실패했고 북한도 실패했고 이거 하니까는 이게 말이 그럴듯한데 좀 성공하기 어려운 거구나, 이런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국이 발전하고 있는 이유, 이제 미국을 바라보는 바로 그 이유가 민주집중제에 무서울 정도로 능력과 효율 우선주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북한이나 러시아 이런 실패한 나라들만 보면서 무시를 했는데 이거 중국을 보니까 이거 제대로만 먹히면 효율이 정말 잘 나온다. 사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그냥 공산당이 너무 좋다, 매력에 빠졌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유 없는 중뽕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민주집중제인데 어차피 이걸 말해봤자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자질이 의심되는 인물들이 후보로 나오는 거 보면서 어차피 저런 것들 뽑아봐야 일 못한다, 이런 고질적인 가려움 분명히 저도 느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는 왜 이럴까 고민에 빠졌었는데 이 민주집중제를 보면서 와,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구나. 이 민주집중제를 우리나라한테 뭐 적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이 해결법을 발견한 거 자체로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민주집중제였다면 정말 국회의원까지 올라가려면 온갖 실무경험을 다 쌓으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바꾸고 싶어도 윗물이 다 고여서 어렵고, 일본은 딱 윗물을 다 갈아엎을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랫물이 고여서 어렵고, 근데 중국은 아주 무서울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는 윗물이 철저합니다. 개인적인 부패가 있든 없든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을 위한 거의 최선의 선택만 해왔습니다. 뭐 분명히 그 과정에는 실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항상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그 실수로 뭐 위기에 빠지거나 중국이 올스탑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재빨리 새로운 리더가 운전석을 잡고 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 사실 러시아나 북한 뭐 이런 나라들을 봐서 우리도 알고 있듯이 이 민주집중제는 실패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성공하면 그 어떤 체제보다도 문자 그대로 무섭습니다. 유능한 지도자가 최근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나왔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 위주 체제가 얼마나 고티어의 지도자를 뽑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능한 지도자 러시 속에서 중국은 2000년대 겨우 몇백 달러의 1인당 GDP인 현실에서 2020년에는 GDP를 4배로 올리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현재 GDP는 그때의 4배인 3,200달러가 아닌 무려 13,000달러입니다. 우리가 뭐 코스피 내년에 3,000 그리고 임기 내 5,000 같은 터무니없는 공약을 내걸고 책임없이 도망치는 정부가 권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공약을 소름 돋게 지킬 수 있는 정부가 있다면 아무리 독재여도 믿고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중국인들이 자신들이 독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비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중국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 아니고요. 이거는 다 공산당이 공약을 잘 지켜왔고 인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기 때문에 독재든지 뭐든지 상관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 체제가 성공적으로 굴러가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유로 압도적인 인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 어마어마한 인구를 통제하는데 평범한 서구식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중국이 대답한, 그리고 중국이 해결한 그대로의 결론이 나옵니다.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거 불가능해요. 많이 봐도 5천만 이 정도까지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부터는 뭐 미국의 꼴을 보면 아시겠지만 도저히 통제가 안 됩니다. 중국은 자기들만의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고 그게 인민민주주의고 서구식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말했죠. 중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서로 쪼개지면 아주 끝도 없이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 춘추 전국시대에 청나라 멸망 위에 수많은 군벌들까지, 최근에는 국공내전, 이게 뭐 나라에 너무 많은 표현의 자유를 주면은 중국 사람들은 화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중국인들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니만 옳냐 나도 옳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토론이 아니라 그냥 뭐 싸움판이 됩니다. 중국에게 만약 사상의 자유를 허락을 한다면
14억의 중국인들이 14억 개의 사상을 꺼낼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하나로 뭉치기 정말 어렵겠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뭐 야당 말 들어주면은 그냥 니들이 포기하고 우리 말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러다 보면은 국회는 빨리빨리 추진해야 될 것도 자꾸 시간이 끌리게 됩니다. 사실 중국이 가능한 쪼개지지 말고 화합을 해야 되는 점, 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중국이 화합을 하지 않았을 때 잃어버리는 힘의 낭비가 너무 커요. 중국이 하나가 돼서 힘을 모으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넘볼 수가 없는 반면에, 중국이 쪼개지고 분열되면 작은 나라 일본에게도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중국에게는 당연히 하나가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중국은 뭐 공산당 같은 하나의 집단이든 황제 같은 한 개인을 구심점으로 모이든 하나가 될 때 가장 강력했습니다. 뭐 중국이 사실상 황제 국가가 되려는 거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조금 권력이 집중되더라도 자기들이 뭐 중국을 위대하게 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우리가 간섭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왕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인민이나 국민, 시민, 즉 사람들의 권한이 정말 높아졌기 때문에, 뭐 중앙위원들이 이 시진핑이 뭐 레임덕 징후를 보인다,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권력자를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고, 사실 이 점은 국가 원수들이라면 대부분 잘 알고 있고, 특히나 이 능력 위주의 공산당 체제는 역설적으로 더더욱 독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약점을 잡히더라도 갈아치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중국에 가장 잘 맞는 옷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시진핑 주석이 본인 생각에는 빅픽처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임기 내에 못 끝낼 것 같은 거죠. 이거를 적어도 다 끝내고 임기를 마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봐야 되겠지만요. 황제가 돼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뭐 그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군주제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중국 언론이 우리나라 촛불혁명 이후에 탄핵까지 이어진 상황을 보고 이 최순실 국정농단이 중국의 민주 집중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데 아주 좋은 재료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차피 국민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투표밖에 없으니까 제발 일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땅도 좁고 인구도 별로 없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거, 이게 뭐 능력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가치가 된 게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보다는 아부 잘하는 사람이 더 빨리 올라가는 현실. 너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뭐 물론 중요한 걸로 싸우는 것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 관계도 없는 거 가지고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 볼 때 차라리 반대가 없는 민주 집중제였으면 어떻겠냐는, 뭐 완벽하게 민주 집중제를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도 저 민주 집중제의 좋은 점만을 뽑아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민주 집중제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 중국이 제가 생각했던 독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우리는 중국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의 가치를 폄하하고 단순히 독재로 치부하고 언젠가 독재 정권은 반드시 망하니까 저기도 망하겠지, 중국은 절대 오래 갈 수 없고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건데요. 이걸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중국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적어도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좋아라고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중국이 그렇게 우리한테 무시당할 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 쪼개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뭐 한강의 기적 사람들이 봐주지도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헛된 망상이고, 중국은 당분간 쪼개질 일 없습니다. 목표를 가진 중국은 절대 쪼개지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목표가 존재하는 이상 절대 쪼개지지 않을 거고요. 뭐 분열되냐 마냐는 그 이후에 봐야겠죠.